안녕하세요. KSUG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천석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지나서 좀 더 재밌는 이 토픽이 될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노베이션 뭐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랜스포메이션 완전 변하지만 이노베이션은 뭐냐?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노베이션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노베이션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구분돼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노베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요. 일본의 신칸센을 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작년 뭐죠? 노제팬 운동회를 하기 전에는, 재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본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놀러 여행을 가거나 꼭 갔었거든요. 가깝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 저도 신칸센을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칸센은 우리랑 좀 다르죠. 요 개찰구가 있습니다. 우리 전철같이 이제 개찰구가 이제 신칸센에 있습니다. 이 표 보시면은요, 뭐 어디서 뭐 예? 어디로 가는데 저기가 8천 몇백 엔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씨도 좀 이게 지워져 있죠. 8천 엔,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 정도 비싼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기계, 개찰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5 인식률이 이 제로에 가까운 전 세계 최고 기술의 장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 5 인식률이 불화수소, 그러니까 0.0000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가 대당 5천만 원이고요.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이 업체한테 하나당 20%씩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기계가 한 뭐 15,000대인가 있고, 이제 계속 좀씩 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어떤 일본의 한국 교포인데요. 일본에서 뭐 30년 오래 사신 분인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거에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뭘 하시냐면, 일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일본 로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부 기관, 뭐 대기업 이런 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이걸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이제 와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고속철을 타고 지방을 내려가는데, 어? 개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표를 길다란 걸 끊었는데 이걸 끊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시간이 돼서 떠나기 직전에 할 수 없이 기차를 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한 거죠. 개찰을 안 했으니까. 근데 지나가는 차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 개찰을 못 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 장비에 당신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 이미 다 기록이 돼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무릎을 치면서 느꼈죠. 왜 실물 티켓 체크인을 꼭 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 생각을 이제 품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런 거를 해야 될까? 왜 이런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이 장비는요, 혁신일까요? 아닐까요? 장비 중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장비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장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단말기도 그렇고, 뭘 하겠다는 거죠? 무임승차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 믿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왼쪽 장비가 무임승차 방지에 더 효율적일까요? 오른쪽 장비가 더 효율적일까요? 아마 왼쪽 장비가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이거는 무임승차할 방법이 없어요. 얘는 아무리 뭐 찍고 다 지워져도 다 인식해내는 그런 뛰어난 기계니까 얘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는요, 왼쪽이 유리할까요? 오른쪽이 유리할까요? 오른쪽은
그 KPI가 만일에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거로 보면은 오른쪽에 떨어지죠. 이거는 한 1% 정도 무임승차는 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의 그 고객의 그 경험 측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 전체 유지 비용의 측면에서는 왼쪽이 높을까요? 오른쪽이 높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게 둘 다 혁신이죠. 둘 다 혁신이고, 그 다음에 그 왼쪽은 정말 그 전 세계 최고의 기계를 이제 만들어냈으니까 혁신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어프로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확 차이가 나죠. 어떤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일본에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도장 문화 때문에 재택근무가 안 된대요, 일본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일본 도장이 그 저기 그 기한서에 도장 찍힌 거 보세요. 사장, 부장, 과장, 계장, 담당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도 한번 보세요. 도장의 각도 이렇게 담당 사장은요 이쪽 부하직원 쪽으로 도장이 이렇게 굽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부장서부터 이렇게 이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깊어지죠. 이게 조금 깊어지죠. 이게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장 하나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 도장, 그러니까 이 기한에 담은 자기의 상사에 대한 리스펙트를 담아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못하면 안 되니까 이 도장 찍으러 사무실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재택근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디지털화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또 하나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자동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각도까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넘기면 딱 맞춰야죠. 맞추는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아날로그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혁신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 로봇은요 혁신적인 로봇이에요. 그러나 왜 이걸 찍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혁신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자,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이 이노베이션이 큰 개념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뭘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존 기업 혁신 기업의 딜레마,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는 교수님, 하버드 교수님이 예전에 이걸 퍼블리시 하셔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죠. 그 논리를 한번 볼게요. 이론을 알면서도 혁신 기업이 혁신의 동력을 잃는 원인이 뭘까? 위가 성능이고요, 아래가 시간이에요. Y축이 성능이고 X축이 시간이죠. 성능은요, 가격하고 같은 비례합니다.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시장 요구는요, 로우엔드 요구가 있고 하이엔드 요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뭐 나는 아이폰 최고 비싼 거 아니면 난 핸드폰 못 써라는 분도 계시고, 난 샤오미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이 기계에 대해서 요구는 하이엔드가 있고 로우엔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제품이 하나 나와요. 그래가지고 서스테이닝 이 이노베이션, 존속성 혁신 제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 제품이에요. 원래 있는 제품이 나와가지고 시장 수요를 관통을 하면서 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하겠죠. 디맨드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의 하이엔드를 넘어갈 때 시장이 주춤하지. 얘를 잘 안 선택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능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그때 파괴적인 그 제품이 짠 나옵니다. 샤오미, 예를 들어 샤오미가 이제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는 주목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요, 기능적으로. 그러다가 로우엔드 디맨드 안에 들어올 때쯤 되면 새로운 혁신 제품이라고 인지가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시장에서 채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채택이 쭉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수요가 올라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요에서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런 현상이 과거에 역사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분이 다 이렇게 케이스로 이제
밝혀내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런 존속적 혁신 제품이 이제 지금 열심히 팔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죠. 테레비도 그렇고 연락이 비싸게 잘 팔리고 있는데, 하여간에 팔리고 있는데 언젠가 이거 계속 기능 더 좋아지고 저 화소수가 뭐 1억 화소, 2억 화소 가겠죠? 1억 화소는요, 그 왜 필요하냐면 사람 눈으로 구분이 안 되고, 브로마이드 이런 게 큰 거를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1억 화소가 필요하죠. 큰 거를 찍어가지고 그거 프린트할 사람이 있나요? 그 프린트하는 거, 프린트 값이 그 핸드폰 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 걸 하면. 그럼 왜 그걸 1억 화소로 찍죠? 그게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그게 좀 더 지나가면은 더 이상 그거를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 제품으로 팍 넘어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기존 기업은 지속적으로 고성능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요구 대비해 가지고 초과 성능이나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후발주자는 미성숙 신기술 또는 간편하고 저렴한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자는 기술 수준이 열심히 높여가지고 시장의 선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엔 수요가 급격하게 이동을 하고 기존 기업은 퇴출을 합니다. 근데 기존 기업이 기존 프로덕트 한 안에서도 자기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을까요? 왜냐면 얘네들이 전통적 재무 목표, 매출, 영업이익, 여기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일로 넘어갈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실한 기회는, 상실한 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최근에도 많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은, 혁신의 동력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이나 제품 그 자체가 혁신 제품이 나오면 혁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혁신, 제품을 만드는 방법, 파는 방법을 혁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차원의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사업 방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도 그랬죠. 그러니까 혁신의 동력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는데, 뭐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역사에서 보는 기술 혁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알죠? 남성분들은, 요새는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역사도 좋아하지만 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싸우는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능, 시간이 있죠. 옛날에 석궁, 활은요, 쏘면 최대 한 300m 나가요. 석궁은 그거보다 더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교함도 더 있고. 근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화승총이 나왔어요. 화승총, 그때 뭐냐면 언제 나왔더라? 이거 임진왜란 때 갖고 온 게 이거 화승총이거든요. 근데 최대 200m. 활보다 짧아요, 사실은. 유효사거리 50m. 그 다음에 분당 두 발 쏴요. 분당 두 발이 뭔지 아세요? 딱 이렇게 대고, 눈에 가만히 대고, 불 붙인 다음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빵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속 이렇게 겨누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겨누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빵 튀어나가거든요. 그걸 일본에 두 발밖에 못 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겠어요, 거기를? 그런 건데, 그러다가 무라타 총이라고, 그게 개선된, 일본에서, 그러니까 서양 총을 가져다가 개선한 무라타 총이라는 게 나왔고, 얘가 최대 1800m, 유효 사거리가 400m, 활보다 길어졌어요. 그리고 훨씬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분당 12발을 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 게틀링 기관총이 그 당시 이제 그한 말에 일본에도 많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한국에 갖고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시면요, 막 돌리면서 드르륵 하면서 쏘는 그런 총 있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옛날에 기술 혁신이 국가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구한말 전투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2만 명이 죽을 동안에 우리 동학병, 농민병이 2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본군은 한 명 죽었어요. 그 한 명도 하나도 안 죽었다가 이동 중에 매복 농민한테 걸려가지고 한 명이 죽었어요. 이런 정도의 기술의 차이인데, 이 기술 차이가 혁신을 대하는 자세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은 페리 제독이 대포 세 방 쏴가지고 일본이 문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총을 2정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일본은 2년 후에 이 소총을 뜯어가지고 3,000정을 양산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본은 다 따라했죠. 일본은 서양한테서 따라한 것들을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다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죠. 한국에 와서는 강화 조약할 때 저 게틀링 기관총을 주고,
이 총알을 줬어요. 총알을 줬는데 우리는요 이 귀한 물건을 잘 보관해야 된다고 창고에 아주 고이 잘 박아놨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혁신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르고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이때 나온 얘기가 무대포, 무철포의 일본말인데요. 철포 없이 무모하게 덤빈다는 일본식 용어가 이때 나왔죠. 자, 제품 기술과 제품의 혁신에서 혁신 기업의 실패사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 이거 아시죠? 워크맨, 미니디스크, 소니의 이 제품들, 이거 진짜 연식 되시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 살려고 참 알바도 뛰고 뭐 고등학교 때 알바도 뛰고 막 열심히 뭐 일도 하고 뭐 신문도 나르고 하셨을 거예요. 이게 로망이자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세안에서 90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MP맨이라는 걸 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그게 아이리버로 넘어갔던가. 그래서 아이리버에서 이 MP3를 만들었고요. 세안 MP맨이 전 세계 최초의 MP3였고요.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양산을 만든 게 이제 아이리버였죠. 그리고 그 기술이 넘어와서 애플로 가가지고 애플이 아이포드를 만들었는데 아이포드가 왜 획기적이었냐면 그 안에 든 게 하드디스크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곡이 뭐 100곡, 뭐 50곡, 100곡에 됐다가 뭐 3000곡 이렇게 팍 하드디스크에다 소형 하드디스크에다 저장을 했으니까 놀라운 기술이었죠. 근데 이때 소니는 그냥 이러다가 가버렸어요. 왜? 아날로그 시대의 제왕의 고민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아날로그 기술력이 있어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디지털로 도입을 했을 때는 이 MP3가 그 당시 아이팟, 저도 요 모델도 다 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미니디스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미니디스크나 여기에 비하면 이 아이팟 소리는 소위 얘기해서 그 MP3 소리는 쓰레기. 그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도입을 하면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 기술자 엔지니어 소니 엔지니어들이 소니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고객한테 들려주는 제품을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돈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열 중심의 과감한 인력. 왜냐면 그 당시 그 사장님은 아날로그 회로 엔지니어 출신이고 부사장님은 기구 엔지니어 출신이고 두루루루 있고 소프트 엔지니어는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가버렸어요. 음향기기들을 다 놔버렸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됐는데 소니의 CRT, 이 트리니트론이라는 게 정말 2000년대 초까지 석권을 하던 제품이었어요. CRT 시장을 석권을 했고 LCD가 나왔을 때도 얘가 안 죽었었어요. 왜? 너무 이렇게 유명하고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LCD 나온 다음에도 얘는 완전 평면 그런 TV였거든요. 그러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LCD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늦었죠. 이런 아까 보시는 클레이튼 교수님의 얘기한 거기에 다 말려든 거예요. 그런 형태예요. 그 논리가 다 여기에서 발현이 되었죠. 근데 사실 처음 논리를 냈을 때는요,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논문이 처음 나왔어요. 놀랍죠. 자, 제품 사업 분야의 다각화를 통한 혁신 사례, 코닥이 망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코닥이 필름을 팔아서,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제일 처음 만든 회사인 거 아시죠? 필름도 코닥이 맨 처음 만들었고, 디지털 카메라도 사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제품한테 자기가 이제 당해버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 현상소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요새도 코닥 현상소 아직도 있어요. 어디 저 시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러면 필름을 파는 필름뿐만 아니라 필름을 파면은 현상소가 거점을 내고, 그 다음 현상 기계를 사고, 그 다음 현상 액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벌리는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필름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니시에이션만 하는 제품이었죠. 그게 무너진다는 걸 이 사람들은, 왜냐면 지금 이미 현상소가 쭉 벌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러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망했죠.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망한 케이스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동시에 후지필름은요, 고세 다각화를 했죠. 여기서 필름이 한 20% 되는 것들을 1%로 줄이고 얘를 디지털 카메라로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의료나 전자소재, 화장품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다 트랜스퍼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해서
그 같은 한 10년 동안에 그 후지는 한 2배 정도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 코닥은 2010년대 초에 그 사라져 버렸죠, 회사가. 자, 이런 형태의 그 차이가 있다. 과거의 그 자기의 그 혁신에 갇히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 제품 기술의 입장에서 그런 혁신을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거기에 기본되는 건 클레이튼 교수님의 그 곡선이 있죠. 탁 넘어가는 곡선. 그게 이제 기본이 됐고.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 혁신. 역사에서 한번 볼까요? 아, 이거, 300, 뭐 이런 거, 영화 보면은요. 알렉산더 대왕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이게 진영이 팔랑크스라는 진영이에요. 방패가 있고요. 방패가 동그란 방패고요. 창이 6m 정도 되는 장창, 긴 창이죠. 여기에 16명, 16명, 이렇게 256명이 뭐 중대라고 하는 한 중대로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쭉쭉쭉 여러 개가 쫙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앞에 하는 5-6줄은요, 그 창을 놓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창을 점점 들고 있죠. 왜냐면 싸우는데 걸리적거릴 테니까. 그러면 앞에가 죽으면 뒤가 앞을 바로 채워요. 그리고 창을 딱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 옛날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플랑크스 부대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거대한 고슴도치가 여러 마리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된대요.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하더만요. 자, 이걸로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전에는 싸움은 전부 개싸움이었어요.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빵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찌르고 그래가지고 많이 죽는 팀이 지는 팀, 덜 죽는 팀이 이긴 팀,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엄청난 표준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장비는 자기가 갖고 다녔어요. 자기가 사가지고. 장비 대형 활동, 그 다음에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있는 보폭까지도 딱딱. 왜냐면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엄청난 훈련을 통한 동기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그 방패 있잖아요. 방패가 반은 나를 가리고요. 반은 옆에 그 왼쪽에 있는 그 친구를 가려요. 그러니까 옆에 전우를 가려요. 그리고 나는 뭘 보호하냐면은 나의 방패는 나의 왼쪽 반쪽, 나의 오른쪽은 다들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왼쪽에 있는 나의 동료가, 나의 전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틈을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제 화살이 날라온다. 그럼 나를 가리려고 이렇게 자기가 막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는 화살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화살에 오더라도, 창이 날라오더라도 절대 피하면 안 되고 딱 이 대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료를 믿는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가는. 그런 기업 문화, 신뢰 기업 문화가 완벽하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진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화됐죠. 동기화됐죠. 그 다음에 신뢰의 기업 문화가 됐죠. 이런 곳에서 이게 나왔을 때 이제 적들은 정말 상대가 안 됐죠. 물론 단점도 있었죠. 좀 느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 모든 그 혁신의 시작은, 지금까지 모든 신기술의 혁신은 군대에서 나왔죠, 사실은. 군에서 나왔는데 그거의 시작이, 프로세스 혁신의 시작이 제가 보기에는 이 팔랑크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로마에 오면은 또 대단하죠. 로마가 뭐 예를 들어 뭐 3만 명이 이동하다가 어느 곳에 딱 이제 야영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땅 하면서 지금 성과 같이 생긴, 이런 성과 같이 생긴 야영지를 보통 반나절에 만든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묵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가 땅 파는 담당인지, 가서 나무 캐는 담당인지, 나무 써는 담당인지, 물 퍼오는 담당인지가 싹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딱 도착함과 동시에 전원이 쫙 흩어져가지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 정도, 늦어도 하루 안에는 이런 견고한 성과 같은 임시 야영지를 딱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옛날에 라인강이 우리 세대요. 라인강에 도하를 위한 가교가 1km짜리 가교인데요. 그거를 일주일에 건설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건설하고 태웠어요. 남이 또 지나갈까봐.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또 일주일 동안에 그거 만들어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술력이죠. 자,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프로세스 혁신이 이제 진화가 돼서 이 정도 오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완전한 표준화가 돼야 돼요. 완전한 표준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여기는요, 군종 엔지니어가 있어. 엔지니어가 R&D 전담 엔지니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 조직 내에 철저한 R&R, Role Responsibility, 자기 역할과 책임이 정립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익힌 거죠. 뭐 군대는 삽질이다라는 얘기가 뭐 로마에서 나왔다고 전 들었는데, 하여간에 이런 완벽한 이 형태, 그러니까 프로세스 혁신의 시작이 이런 게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얘네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냐면요. 로마의 알레시아 공성전이라는 게, 이게 언제냐면은 그 카이사르가 그 갈리아 전투의 마지막 전투, 그 베르킨 게토릭스인가? 라고 하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갈리아에서 그 족장 중에 두목이 이제 갈리아군을 다 모았죠. 그래서 로마군하고 그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이 그 올라간 숨은 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성이 탐락이 거의 불가능한 높은 곳에 있는 성이고, 그 안에는 식량도 어느 정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로마군이 이걸 뒤집어 쌌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5만 명이 그 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8만 명이고요. 26만 명이 뒤에서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성을 이중으로 쌌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애들 방어하기 위해서, 뒤는 뒤에서 뒤통수 치는 애들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놀랍죠? 근데 요새 여기 알레시아, 이게 프랑스 이 어디에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내벽이 지금 16km고 외벽이 21km나 되는 것들, 이거를 3개월인가 만에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5만 명이서.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이그젠플인데, 여기 있는 그 모든 탑의 모양, 그 다음에 파이는 호의 깊이, 이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뾰족한 나무의 길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매뉴얼화 돼 있고 표준화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표준이 있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견고한 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이제 또 파괴전 혁신 사례 이런 걸 얘기를 해보면, 얘는 다시 소니 얘기가 나오는데, 소니와 삼성전자, 예, 디지털 시대의 차별화된 혁신 방향, 요 얘기를 예전에 그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이거든요. 삼성이 어떻게 소니를 이겼느냐, 그 고대 교수님께서 한국하고 해외에 동시에 출간했던 책입니다. 그 당시에 소니의 그 최고 대장은, CEO는 이데이 회장님 계셨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혁신은 디지털 드림 키즈, 디지털을 꿈꾸는 키즈, 드림 키즈가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맞는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그 콜롬비아 영어사인가 그것도 사고, 음반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도 만들고, 막 그렇게 이제 이 다각화를 하고 컨텐츠 중심으로 갔죠. 그때 이게 나쁘고 좋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삼성전자가 뭘 했냐면요, 윤종룡 부회장이 CEO셨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거 저는 이거 직접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뭘 했냐면 디지털 사심이라고 했어요.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디지털 사심이가 뭐예요? 이거 냅두면 그거야, 그냥 냅두면 똥돼라고 그분이 그러셨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팔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고, 빨리 넣고, 재고 없애고, 그 다음에 순환을 굉장히, 사시미가 그렇잖아요. 하루 며칠만 둬도 그거 버려야 돼. 못 먹어요. 순환을 엄청나게 빨리 시키는 이 사이클, SCM의 사이클에 처음에 기저가 됐던 이 철학이, 이분은 디지털 사심이라고 했어요. 디지털 사심이라는 거 딱 듣자마자 느낌이 딱 오시죠? 뭘 원하시는 건지. 전 세계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소요 시간을 연 단위에서 불기 단위에서 월 단위 이하로 단축하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하는데, 전 세계 사업 조직을, 옛날에는 한국의 생산, 미국의 판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품 기준으로 전체 그 모니터를 전체 총괄하는 이 사업부, 그 다음에 테레비를 총괄하는 사업, 핸드폰을 요새는 다 상식이지만 옛날엔 절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ERP도 단일 글로벌 싱글 ERP 만들고, SCM 제품별로 SCM 체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삼성전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삼성전자에 가서 이런 그 혁신 활동을 할 때 참여를 해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체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워낙 뛰어난 회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국내의 식품회사에서 삼성전자의 경영혁신 임원이었던 분이 식품회사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XCM 혁신을 식품회사 CEO로 가서 혁신을 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삼성전자에서 했던 걸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식품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식품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이상한 사람이 왔다. 아니 그거 아니 우리 회사 테레비 냉장고 저 핸드폰 만들던 프로세스 우리한테 갖고 와가지고 어떡할 거냐. 결국은 경영 성과를 낳는데요. 어떠냐면은 이분이 하셨던 방식은 이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닌데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SCM 혁신의 핵심을 재정의를 했는데요. 이분은 경영 목표를 기존과 반대로 정했어요.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매출 1등, 영업이익 2등, 재고 채권 줄이는 게 3등, 품질은 중요하긴 하지만 가끔 사고가 내는 거니까 4등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바꿨죠.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안 둔다. 재고 채권 재고 많이 가지고 있고 채권 제대로 이거는 저기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님도 엄청나게 강조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익이 좀 떨어지면 뭐 그건 뭐 할 수 없지 뭐 매출 좀 떨어져도 봐준다. 이런 식으로 경영 목표를 거꾸로 바꿨어요. 그리고 프로세스와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기서 했던 거와 똑같은 이제 그 방식인데 거버넌스는 뭐냐면 주인은 데이터를 제대로 안 관리를 했으면 그거 데이터 넣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SCM 프로세스를 정해가지고 전 조직원한테 예외 없는 원칙을 정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혜책 없는 물량 할당 없다. 영업사원이 수혜책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썩어도 안 줘요. 못 팔게. 판매 계획 없는 생산 계획 없다. 생산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비축 좀 해야 되니까 판매 계획이 없더라도 요새 저기 뭐 다음에 많이 팔릴 거는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왜? 그러려면 그때 만들어야 될 판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산 계획 없는 구매, 생산 계획은 없는데 원자재가 지금 값이 확 내려가가지고 지금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뽑아놔야 되겠습니다. 좀 쌓아놔야 돼. 이거 못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위로 생산된 것만 이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4시 반이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나가서 족구를 해라. 차라리 내일 거 땡겨서 하지 말고 이런 거지. 이런 원칙을 다 정해가지고 했는데 경영 성과가 있었어요. 그 A사는 이분이 이제 2009년 1월에 가셨을 때 하고 2013년 1월에 가셨을 때 하고 나오셨을 때 하고 실적 보세요. 실적은 매출은 좀 꽤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 회사의 주가 보세요. 쭉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분이 또 거의 똑같은 B사로 넘어가셨거든요. B사를 넘어갔는데 보시죠. B사는 이분이 A사에 계시는 동안에 이 주가나 있는 실적 보세요. 별일 없었어요. 근데 B사로 가니까 갑자기 후락 튀기 시작했죠. 그동안에 A사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일 없으면서 대세 하락으로 들어갔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과나 이런 것도 보면서, 이런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강력한 이 리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다. 왜냐면 아까 로마에 있는 군대들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당나라 군대 됐어요. 옛날에 그런 군대 능력은 다 사라졌어요. 역사에도 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혁신은 진짜 그걸 꾸준하게 끝까지 이 운영하기가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얻는 그런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자,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건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데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한번 보시죠. 역사에서 보는 또 한번 역사로 가볼까요? 비즈니스 모델이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몽고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몽고 군인데, 전 방향 어디를 가더라도 1년이 걸리는 제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큰 나라가 사실 몽고죠. 가장 큰 영역을 지배했던 게 몽고였습니다. 근데 몽고군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 몽고가 말을 있죠. 짤딱만한 다리 짧고요. 똥똥하고 되게 느린데 오래가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갑옷이 아니라 이렇게 면으로 만든 옷. 그러니까 그걸 여러 별로 해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돌면서 들어올 때 이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약간 방탄 기능이 있는 옷을 이렇게 광고해요. 이걸 입고 가니까 헝가리 기사들이 딱 보고 한심한 거죠. 왜냐면 쟤만한 애들이 땅에 딱 붙은 말 가지고
갑옷도 없이 와서 싸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치러 갔더니, 잡으러 갔더니 얘네들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말 위에서 뒤로 돌아보고 화살을 쏴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지. 근데 여기에서 가장 놀라운 건 뭐였냐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 전쟁의 목표가 달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지나 농로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얘네는 약탈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물건, 남이 괜찮은 물건 뺏어. 그 다음에 극단적인 포용 정책, 그다음 완전 제거, 후방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기면 다 깨끗이 다 죽여버리고, 일찌감치 항복하면 그냥 니들 맘대로 하게 냅두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치권 인정하고 현지화.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이 2억 명을 지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술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런 차이입니다. 요 말이 핵심, 여기 옆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육포, 말 육포.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전쟁을 할 때 보시면은 전투병이, 그러니까 10만 명이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서 전투병은 20%에서 25%밖에 안 돼요. 2만 명, 2만 5천 명.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보급병이나 이렇게 그 공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투병이 전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서포트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2만 명이 저 앞에서 싸우러 갈 그 채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몇백 킬로까지 이제 이게 사람들이 수레로 날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좀 높은 산에서 보면 쫙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얘네들은 그 몽고 그 기병들은 한 번 나갈 때 이 말을 한 사람 앞에 한 7마리 정도씩 갖고 나갑니다. 갖고 나가서 연락에 가다가, 그러니까 전원 말 타고 가는 거 7마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쫙 육포를 뜹니다. 육포. 그래가지고 이 투구를 벗어가지고 거기에 물 담아가지고 불 때워서 육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샤브샤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옛날 샤브샤브, 옛날에 징기스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급이 필요 없어요. 왜? 보급이 지발로 걸어서 따라와요. 너무 특이한 방식이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 못하는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의 그 적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얘네가 갑자기 떡 나타나는 거예요. 눈앞에. 그러더니 갑자기 떡 사라져버려요. 그러더니 꼬리도 없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놀랍죠. 이런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을 때 그걸 이해 못하니까 붙으면은 아무리 이 국가나 군대들도 100점 100패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은 보급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막 활 쏘고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 그러면서 막 따라오죠. 망구타이라는 게 그 몽골말로 위장후퇴예요. 막 따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날 얘네들이 따라갈 때 얘네들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이제 잡으면서 가는데 얘네들이 지구력이 좋아서 멀리 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막 따라가다가 막 죽이면서 따라가다 신나서 막 가다 보니까 뒤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뒤를 딱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멸족이죠. 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뭘 했냐면은 역참제도라는 걸 줘가지고 말이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역을 쭉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약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집에까지 택배를 합니다. 안전하게 딱 정확하게 나눠서 집에까지 택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택배를, 옆집 형이 출전 나갔는데 옆에서 의리뻑적한 게 딱 배달되는 거 보고 나도 군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 거죠.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옛날에 몰라가지고 망한 회사들 많은데요. 노키아 보세요. 노키아 2007년에 경영 성과가, 노키아는 북미를 제외하고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대륙별로 다 40에서 50%씩 노키아 제품이 다 차지했고, 북미는 그때 그 모토로라가 셌기 때문에 얘네가 한 20%인가 밖에 안 됐는데, 하여간에 나머지 아시아 쪽, 동남아는 제가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 살았었거든요. 2007년에. 그때는 정말 압도적인 노키아가 거의, 저도 노키아 썼어요, 사실. 그리고 그 당시 AMR 리서치에서 서플라이 체인 탑 넘버 원이었고, 그 당시 삼성전자의 벤치마크를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많이 하던 데가 노키아였어요.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첫 아이폰이 2007년 6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노키아는요 5년 후에 망했죠. 그러니까 통신 부분만 띄고 핸드폰 부분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엄청난 회사가 최고의 경영 성과를 누렸을 때
그 아이폰이 출시됐고, 그리고 나서 이 최고의 회사가 5년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노키아는 신비안이라는 OS를 가지고 있어요. 뭐 기능은 뭐 사실은 뭐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한 플랫폼이었고, 그 당시에 iOS나 뭐 iOS는 좋았지만 안드로이드는 막 그 아직 그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니까 그 안드로이드보다는 신비안이 일단은 훨씬 좋은 그 OS였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노키아는 어떻게 되냐면 이 1단계 노키아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매출을 분석을 했어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기는 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쫙 오르죠.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 피크로 갔을 때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4단계에는 구원을 찾아 헤매다가 끝나는. 이게 이제 몰락의 5단계의 노키아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자, 기회를 놓친 혁신 기업의 실패 또 있어요. 2010년대에는만 하더라도 초대형 IT 기업 I사, H사, D사, 대단히 많았어요. 그 E사, 굉장히 많은 정말 역사적으로 한 100년 동안 최고의 회사들이었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서버하고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그 소수의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던데 하여간에 엄청난 회사들이었죠. 근데 하드웨어 판매할 때요. 그때는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운영 소프트웨어 이런 게 번들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소프트웨어도 이 사람들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게, 왜냐하면 번들로 다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까지 다 같이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땅짓고 헤엄치는 어마어마한 그 훌륭한 회사였죠. 근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은 AWS라는 게 씩 나왔는데, AWS가 아마존 그 웹 서비스인데 그 아마존의 IT 자회사죠.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엄청나게 팔리죠. 하루에 그날은 막 세일하고 난리. 그거는 뭐 아마존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오프라인 유통에서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일에 나머지 그 뭐 월마트나 이런 데 물건 잔뜩 사놓고 있다가 그다음 다 사가지고 사가면은, 그러면 더 이상 못 팔면은 사람들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가가지고 막 아비 교환으로 물건 집어갖고 나가서 계산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아마존은 달라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가다가 그 재고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욕을 바가지로 먹고, 온라인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돼 있고 무제한 이런 기대가 있는데 어느 순간 막 팔린다고 다 물건 다 끊어버리고 이러면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건이 모자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배달을 당장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문을 자기가 받으면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싶은데, 문제가 시스템이 죽어요. 왜? 평상시에 오더 받는 양에 비해서 100배, 1000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의 자원을 100배, 1000배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서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하루를 위해서. 하루 오더 받으려고. 그날 오더 못 받으면 재고는 있거든요. 오더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꽝이죠. 그러면 신뢰도 추락이에요, 추락.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왕창 준비를 해놨죠. 왕창 준비를 해놨다가 보니까 평상시 그 다음날부터 노는 거예요. 이 비싼 장비를 갖다가 이제 노니, 야, 그 평상시에는 난 빌려주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죠. 왜? 어차피 비용은 다 들어간 거거든요. 돈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리바바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묘세가 처음에. 왜냐면, 자기가 써야 되는 하루를 위해서 그날을 버텨야 되니까 이미 그 IT 자원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도 그때를 위해서 다 있고. 근데 보통 다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똑같은 날 그렇게 오더가 팍 안 들어와요. 제조업체는요, 그날 오더를 만들려면 미리 재고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두세 달 전에 바쁜 거예요. 물류회사는 그거보다 한 달 전에 바쁘고요. 피크가 다른 거죠.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잘라 팔면 되는데요. 그러면 잘라 파는 것도 사실 공짜로 팔아도 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보더니 이런 큰 초대형 그 당시 역사적인 100년 된 IT 회사가 딱 보니까, 저 상태로 가면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그 회사의 똑똑한 사람이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의 부문장들이 손을 딱 들었어요. 야, 아니 그 클라우드는 그 다달이 받는 그건데 쓴 만큼만 받는 건데 아니 하드웨어를 이렇게 뭐 5억 10억짜리를 막 팔다가 다달이 돈 받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 리스 렌탈 이런 형태로 바꾸면 아니 매출이 팍 떨어지고 순이익도 쭉 떨어질 텐데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손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 왜냐면 매출이 떨어지고 순이익이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면요 주가가 푹 떨어져요. 그러면 저 경영진들 다 잘리죠. 자, 이게 되면은 클라우드 산업으로 전환했을 때 카니발 제살 깎아먹기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매출 손익 저하에 대한 책임 이걸 어떻게 감수를 해야 되냐 가지고 맨날 회의하다가 한 3년 정도 주저주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치고 들어올 때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주저주저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한테 밀릴 때는 이런 현상이 뭐 노키아든 초대형 IT 기업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들을 정말로 역사상에 많은 케이스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걸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기존 기업이 혁신이 어려운 원인이 뭘까? 그 다음에 혁신 기업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뭘까를 보면은요. 콩테 불어입니다. 불어인데 이 콩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백작 영주 고관 굉장히 우아한 좋은 귀족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일본으로 넘어간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일본의 이 국영간 이완용부터 시작해서 친일파들이 갖고 왔어요. 꼰대라고. 그래서 콘테가 일본말로 꼰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뻐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누군지 알아? 언제? 우리 때는 말이야. 어디서 어딜 감히 무엇을? 네가 뭔데? 어떻게 나한테? 왜? 그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게 바로 이 뭐죠? 기업 혁신이 어려운 원인이고요. 이것 때문에 아까 보신 노키아나 이런 아니면 IT의 대규모 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그걸 이해를 못하고 망한 게 전부 여기서 걸려든 겁니다. 그 회사에서도 이런 꼰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망한 회사에는 다 이런 분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 특징이 새로운 인풋 없이 기존 경험 기반의 아웃을 맹신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런 거죠.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거를 공부하시고 그거를 탐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새로운 인풋 넣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된다. 혁신의 걸림돌은 꼰대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혁신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일본 케이스를 가지고 이노베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혁신의 클레이튼 교수님이 하신 이제 곡선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주는 실제 혁신의 영역, 제품이나 기술 혁신 또는 프로세스 혁신,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게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거를 혁신을 막는 가장 혁신의 적이 누군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망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더 재미난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